비사업용 토지는 우리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최고 어려운 분야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무사님들도 이쪽 분야만 오면은 머리가 쥐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설명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따라가서는 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지금 칠판만 정확히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칠판을 보고 따라오시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나중에 내가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비과세 그러면 우리가 세대별 따지고 주택요건 따지고 보유 거주요건 따지고 부수토지 요건 따지고 등기요건 따지면 하나하나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비사업용 토지는 하나하나 따라갖고는 판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사업용 토지를 전체적으로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중간에서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자신이 없어 버려요.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블랙아이스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운전 방식에서. 내가 미지세가 있어 버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제 개인책 책에 해설되어 있는 책 페이지가 25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가 250페이지를 책으로 해설해 놨다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가 많다는 것이고, 요거는 요약된 교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세금법을 좀 공부를 하려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세금 자체가 정책세목이잖아요. 정책세목. 정책세목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을 때는 업을 시켜줘야 되고 너무 업돼 있을 때는 다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게 세 가지예요. 세금을 중과세하는 방법,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법, 공제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갖고 다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정책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잡아야 되겠다면 중과세가 적용되니까,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세율하고 장특공제예요. 세율과 장특공제 가지고 조절합니다. 세율과 장특공제를 조절하는 것 중에 대상이 되는 거는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단기 보유,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쓰는 카드가. 어떤 정부가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밖에 없다. 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하고 비사토하고 단기 보유 대한 이것만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율과 장특공제가 동시에 보통 들어옵니다. 보통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데 다주택자는 이 부분을 손을 대면서 너무 강화시킨 것이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율이 우리가 10% 20% 하다가 20% 30%까지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다주택자가 장특공제를 아예 배제시켜버렸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10% 20%, 일반 지역은 10%, 조정대상 지역은 20%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토지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는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10% 일반세율만 중과세율을 하고 장특공제가 적용되니까 견딜만 하죠. 근데 다주택자는 30%까지 때려서 3주택자를 중과세 해버리면 45%에 30%를 더해버리니까 75%, 7.5%가 더해지니까 82.5%라는 지구상에 없는 세율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징벌적 조사를 해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시키고 있고 내년까지 유예를 시켜놨지만 내년도 아마 2025년 5월 10일 날 또 유예를 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 시행을 못합니다. 단기 세율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40%, 50%,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어요? 70%, 60%. 그리고 주택은 그나마 2년 지나고 입주권 지나면 일반세율로 떨어지는데 분양권은 2년 지나도 여전히 60% 때려버렸죠. 그래서 이 카드를 지금 유예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되고요. 자동 항구적으로 운영을 시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현재 나와 있는 지정지역, 이 지정지역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정지역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시장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가지고 아파트의 선매청약 그거를 조절하려고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지역은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해제 요건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라는 것이 규제를 했으면 규제를 풀어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세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헌법 취지에 맞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예요. 근데 보세요. 세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정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중과세율로 가죠. 지정지역을 풀어주면 일반세율로 가죠. 지정주의를 지정하고 안 하고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놔야지 행정부 마음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버리죠. 이거는 변칙이라는 거지. 국회에서 만든 입법으로 허락했는데 왜 지정적 지정 요건이 있는데 해제 요건은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의 운영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게 탄력에 안 맞게 되고 있는데 현재 요 자체를 더 엄격하게 하려면 주택 또는 집가 급등지역이라 해서 요건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지정지역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요건을 타이트한 요건, 전국 평균율보다 얼마 더 올라가거나 1년 또는 3년 이상 평균율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해서 기준치를 객관화시켜서 이걸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급등적으로 지정을 한 것에다가 중과세율은 예를 들어서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조정할 수 있게 요놈 10%를 해놓고 5%를 행정부가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탄력세율을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해준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제가 정상화돼야만이 세제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 중과세는 지금 너무 급격하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 유예를 시켜놓고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은 10%로 돼.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이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잖아요. 비과세 요건은 딱 두 가지밖에 조절을 못해요. 보유기간을 길게 하거나 길게 한다고 해도 2년이나 3년짜리밖에 못하죠. 1년만 더 연장 못 시켜요. 보유기간을 집어넣거나 거주기간을 집어넣거나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유예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늘리거나 3년, 2년, 1년을 하거나 요거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아도 이것 가지고 뻔하게 조절을 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은 뭐예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미분양 났을 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는 감면 줄 필요가 없죠. 예. 그 다음에 공제 같은 경우 뭐예요? 공제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고 일반 장특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방법을 해요. 옛날에 거주요건 없던 것이 2년 거주요건 들어왔다가 10년 거주요건 돼야지 100% 갈 수 있도록 80%까지 해주도록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자, 쓰는 것들이 다 요걸로 카드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중과세에서 배제시켜버린 거는 근본적인 세제 패턴에서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카드들이 이런 것들이 쓰여진다는 걸 아시고 강화됐다 그러면 이것들이 건드려졌어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2013년까지는 유예를 시키다가 14년, 15년은 과세를 했지만 16년부터 10% 세율과 장특공제를 해주게 법이 개정됐어요. 2016년에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되는데 세율은 추가세율 10%를 해주고 장특공제를 허용을 해줬는데 안 해주다가 허드락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준 거예요. 보유기간 기산. 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내가 팔리는 부동산에 전체 보유기간을 해줘야 되죠. 이상한 국회의원님께서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이따위로.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우리 세무사님들은 입법이 예고됐을 때 당연히 장특공제는 취득일부터 기산된다고 봤고 세율 10%는 없는 것이 세율이 들어가니까 2026년 1월 1일 날 파는 것이 유리합니까? 2025년 10월 말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팔으라고 그랬어. 난리가 난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저렇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혼소송 번에 막 난리를 쓰는데 그 국회의원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 알았다 시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일부터 해준다고 법을 바꿔요. 2016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판 사람만 계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덕을 좀 많이 쌓고 살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산소가 좋은데 명당짜리를 쓰거나 그러면 이걸 다 피해. 또 신기하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이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왜 나왔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요게 최초로 도입된 것이 2003년 12구 대책에서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서 2005년 831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때 법을 시행할 때 비사업용 토지를 만들어서 최초 시행할 때 비사토가 최초 시행한 것이
2005년 8.3위 대책에서 발표가 되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중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기준시가로 안 가고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를 했어. 옛날에 부동산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2006년 12월 말까지는 기준시가 과세 체계였잖아요. 실가가 아니라 그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가로 과세한다. 실가로. 이것도 굉장히 중과세가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세율이 무려 60%가 적용되고 장특공제가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세율이 적용했던 거예요.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단일세율로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법이라는 것이 만드는 것이 국가에다가 위임을 해줬지만 국민들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법이 바뀌고 기억하십시오.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이 하락기에 들어가니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안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도 이 유예 규정은 살아있어요. 언제 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기간 중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나 또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장특공제가 지금 안 되죠. 그러면 세율도 일반 세율에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냐? 주택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은 세율은 일반 세율이 맞는데 장특공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장특공제 해줘야지. 특례규정을 적용이라고 다 해줘야지.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에요. 장특공제는 현재 해석상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차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시작돼서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특징, 여러분이 여기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 토지에 가는 거예요.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은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없어요. 모두 토지에 관한 문제예요. 토지에 관한 문제다. 첫 번째, 비사업용이란 용어가, 그러면 사업용이라는 용어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똥이냐 이 말이에요. 용어가 좀 그렇죠. 이게 용어가 옛날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말하는 유효토지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가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쓰다 보니까 비사업용이란 토지, 비사업용 토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비사업용이라는 말을 다시 그냥 바꾸세요. 본래 토지 용도대로 안 쓰는 것.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토지의 용도가 우리가 지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28가지인가 9가지 아니에요? 대충 28, 9가지 되죠? 그 28, 9가지 대로 써야 돼요. 그 용도대로 쓰는 것은 사업용이고 그 용도대로 안 쓰는 것들이 비사업용 토지다. 우선 기본적으로 본래의 토지 용도대로 지목대로 사용하면 사업용,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우리 세무사님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세요. 토지를 30년 갖고 있었어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걸 분양을 해요. 신축 분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자 등록에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지어진 이 건물은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재고자산. 이거는 사업용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고 했더니 비사업용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비사업용으로 판정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판정이 벌어지면은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하고 비교과세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비교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같으면 다주택자 중과세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업소득세로 가면 금융비용이 필요경비로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으로 가버리면 필요경비로 안 들어가요. 소득금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사업소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고 양도소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세율이 중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둘 중에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 중에 높은 걸로 가라는 것이 비사업용 토지예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면 이렇게 양도소득과 비교과세를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처음 이거를 제가 책에다 써놨더니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기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다 하고 써서 우리 세무사님한테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세무공무원들이 제 책을 보고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과세를 했는데 자기도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안 가니까 세무사님한테 제 책 예를 들어서 928페이지를 복사 떠서 과세 근거로 붙여놓은 거예요. 세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안 세무사님은 세무사를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아무 말도 말고 가만 놔두지 왜 얘기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받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토지에다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하고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으로 재고자산 처리해서 사업소득세를 냈는데 왜 이게 비사업용이냐는 거예요. 비사업용.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재고자산을 쓰고 사업소득세로 장부를 해갖고 사업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비사업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과세 먹는 양도소득세 비교를 해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들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 세무사님들도 이해를 못 하셨다니까, 이게. 아니,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걸 비사업용이라고? 논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요건 아까 뭐라 했어?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에 관한 얘기다. 토지 얘기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자. 토지의 본래의 용도대로 안 쓴 것을 의미한다. 본래대로 써야 되는데 본래의 용도대로 적합하게 써야 된다. 요 요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둬야 돼요. 본래의 용도대로 적합하게 써야 된다고 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토지의 지목을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토지도 팔자를 정해놨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용도로 구분해놨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구분하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또 어떻게 해놨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놨어. 네 가지 토지 구분을 내놨죠. 그러면 뭐라고 해서 주거지역은 뭐예요? 주택을 지어서 살아야 되죠. 상업지역은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쓰고 공업지역은 공장용지로 써야 되죠. 녹지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삼성역 이 코너 땅 한 평 얼마인 줄 아세요? 거래 안 해보셨어요? 잘 모르겠지만 5억에서 10억 사이겠죠. 이 땅이나 명동 땅은 5억 미만은 없어요. 여기 테란로에. 삼성역 코너에 농지가 500평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냥 내가 거기다 농사 짓고 있어. 그래갖고 고추 갈고 배추 갈고 무 심고 고구마 줄기에다가 내가 술참 낮에 가서 밥이나 거기서 온두막에서 밥이나 말아먹고 그렇게 놀고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 열받아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땅 7억짜리에서 내가 고추 심고 호박 간들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용이라고 인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발을 떼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 우리가 네가 농사 짓고 뭘 할 수 있는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여기서 예 무슨 다 그걸로 용도를 못 쓰게 되지는 않았어. 물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돼 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도 농사 짓는 것들 농사 못 짓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가축을 못 키우게 하는 경우는 있죠. 일반적으로 그 제한은 두지만 농사 짓지 말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 근데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업용지에다가 땅 한 평에 7억, 8억짜리에다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용으로 인정해 줄 거냐 이 말이지. 농사 짓는다고. 그게 뭐예요? 아까 대지면 대지로 써야 되는데 대지가 아니고 농지가 아니었잖아요. 대지인데 농지로 썼어. 그 다음에 거기는 용도지역이 뭐예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용도대로 안 썼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대로 안 쓴 똥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가는 거예요. 기본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땅이 거기에 축산용 땅으로 5만 평 있어. 5만 평. 5만 평 땅에다가 말 2마리만 키워. 그리고 말 타고 다녀. 5만 평 초지에다가 말 2마리만 키우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초지 5만 평 같으면 말을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2마리밖에 안 키웠다는 얘기는 그건 목장용지로 쓴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은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타지를 네 땅을 네가 쓰지만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비효율적으로 쓰는 그 땅은 뭐라고? 비사업용이다 이 말이야. 기본 개념 접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개념 접근이. 그래서 땅에 관한 얘기인데 땅을 본래 용도대로 써야 된다. 근데 본래 용도라는 것은 지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지역에 맞게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요게 이렇게 다 조건을 갖췄을 때에 사업용으로 봐준다.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컨셉. 기본 컨셉. 요걸 기본 컨셉을 만들었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를 세법을 만든 사람 머리가 천재입니다. 기가 막히게 법을 만들어줬어. 이제부터 천재가 어떻게 법을 만들었는지를 봐봅시다. 제가 이거 천재가 법을 만들었는데 익히는 동안 2주 걸렸어. 2주. 이 천재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고 그 법을 다
찢어다가 지금 농협에서 나온 달력 큰 거 있죠? 그걸 10장을 갖다 놓고 붙여놓고 다 붙여놓고 기법을 따라다니면서 쳐다봤더니 그때부터 보여. 그때부터 보여.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장모님 딸을 모시다 놓고 제가 강의를 시작해요. 우리 장모님 딸이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책이 기가 막히게 우리 장모 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나는 천재다. 이 천재가 뭔데 법을 내가 우리 장모 딸한테 설명하는데 이걸 알아듣네? 집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근데 여보 그건 나보고 왜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해? 그래 그렇지. 당신 이거는 알아들어야지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장모 딸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 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준 전문가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볼까요? 우선 지목을 6가지로 구분했어. 6가지로. 근데 그 많은 지목 중에 왜 6가지만 했냐? 어떻게 했냐? 6가지 지목을 원인 이유가 있어요. B366 토지의 원조는 사실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해서 갖고 왔어요. 기본 틀이. 그러면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 구분은 몇 가지예요? 아니 지금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다 5년 넘으셨어요? 5년 넘으신 분은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줘. 근데 5년 미만 사람들은 다 이해해야지. 자, 우리가 지방세법에 한번 지방세법을 가서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지방세법에. 이 근간이 지방세법에는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합산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별도합산이 있어요. 이 3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해냅니다. 분리과세는 또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저율과 고율이 있어요. 고율.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 분리과세. 분리과세 하는 이유는 다음 세력이 약하거나 생산적인 목적에 쓰는 것들은 저율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자산은 고율로 과세를 하려고 분리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 분리과세는 좋으면 완전히 좋고 안 좋으면 아주 나쁜 거죠. 별도합산은 보통의 생산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별도합산이에요.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된 것을 별도합산하는 거예요. 종합합산은 뭐예요? 유토지 개념이에요. 유토지 개념. 제대로 본래 용도대로 안 쓰거나 비합리적으로 쓰거나 비효율적으로 쓰거나 그러면 별도 합산을 끌고 오는 거예요. 기본 틀이 이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율 분리과세에서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큰 틀에서 이 4가지가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 고율 분리과세는 별장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리고 별도합산에 가면 일반 건축물의 부수토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가 나와요. 공장용지. 그 다음에 기타가 또 있습니다. 기타. 종합합산에는 토지가 있고, 여기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주택으로 종합해서 합산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농지는 아까 어디서 농사지라고 그랬어? 농사짓는 것은 도시지역 밖에서 짓거나,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상공 이외의 지역.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도시지역 중 주상공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합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종합합산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 농사를 짓지만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농사를 짓지만 어디서 해? 주상공지역에서. 주상공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종합합산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임야는 개인이 사유지는 모두 종합합산이에요. 사유지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것만 봐줘요.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용지는 원래는 도시적 밖에서 목장을 했어야 돼. 도시적 밖에서 목장을 해서 처음에 B3 토지가 나왔을 때는 지역 기준을 도시적 밖에다 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남 교산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어. 옛날에 하남 교산 그러면 서울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도시적이라고 선을 긋더니 나는 도시적 밖에 있었어. 근데 도시적 안에 집어넣고 나를 녹지지역으로 끌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주거지역에 연접해 있으니까 B366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거기 땅을 쓰고 있었어요? 목장 얻은 사람 썼잖아. 원거지가 내가 여기잖아. 근데 어느 날 떠돌이가 와서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는 꼴이잖아요. 너 여기서 목장하고 있으니까 중과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내 봤지. 내가 냄새를 먼저 풍겼냐고. 왜 냄새를 풍기는데 너희들이 옆으로 왔냐 이거지. 목장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난리로 대모를 쳤어. 그래서 도시적 밖에 가 있던 목장이 지역 안에 들어오되 녹지지역까지 봐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도시적 밖에 있는 것만 사업용으로 봐줬다니까. 도시적 안에 들어와서 녹지적이 있는 것도 안 된다 한 거를 데모를 해가지고 내가 먼저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해서 다시 법을 바꿔준 거예요. 여기도 목장용지도 뭐라고? 주상공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만 비사토로 가는 거예요. 종합사는 거예요. 공장용지는 어디예요? 도시적 밖이나 도시적
밖에 가서 하는 것만, 그리고 공업단지 하는 것은 그러는데, 자, 보세요. 요게 도시지역 밖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분리과세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은 원칙으로 온다면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요. 이 논리라면. 불합리하니까. 근데 어때? 공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단순하게. 좋아요. 공해가 나는 것은 공업지역으로 가서 전부 터가가 안 나. 약간 소음 날 정도지만 생산에 활용돼. 그러니까 어디다가 종합합산 안 보내고 어디로 보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장용지가. 별도 합산에 있죠. 여기에 공장용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거나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용지. 공장이 들어갈 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공장들은 분리과세를 하는데, 공장이 들어가지 말할 곳에 들어갔으면 종합합산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어디로 와? 이 별도 합산 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죠. 굉장히 합리적, 과학적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이렇게 해오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용도 지역에 맞지 않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썼어도 합리적으로 안 썼다고 부인을 해버렸죠. 두 번째는 뭐라고 써? 효율에 관한 문제를 따졌잖아. 효율. 아까처럼 에마부인처럼 6만 명의 땅에다 말 2마리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보면 잡아. 농지는 지금 옛날에는 농지 상한을 갖는 법률이 있었지만 요즘엔 농사 안 지어. 상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두는 거예요. 안 두는 상한이 없어요. 임야도 상한이 없어요. 목장 농지는 상한이 있어요. 말 2마리 키우는데 필요한 땅은 200평이면 된다는 거지. 초지, 부속사, 사료포, 또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가축 종류에 따라서 전부 기준 면적이 다 있어요. 그 기준 면적 범위 내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해버리면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종합합산. 초과 면적. 일로 오는 거예요. 공장 농지도 아까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맞게 쓰는 것만 분리과세를 해주고 용도대로 맞지 않으면 별도 합산으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초과가 나왔어. 초과가 나오면 어디로 와? 종합합산을. 공장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 쓴다 해봐야 2,000평만 있으면 되는데 5,000평이 나왔어. 그러면 3,000평은 초과 면적이에요. 어쩌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의 용도대로 안 쓴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 면적은 일로 와요. 지역 기준을 위반하면 여기로 왔지만 초과 면적이 발생한 거는 종합합산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일반 건축물 부수토지도 건축물이 초과 면적이 나오면 어디로 와? 종합합산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과 면적 기준은 뭐예요?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배율. 주거지역은 4배, 상업지역은 3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7배, 도시지역 밖은 7배, 그 지역별 배율을 적용해. 배율. 그 배율 범위까지는 별도 합산, 초과되는 것은 종합합산. 공장농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초과 면적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초과 면적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공장농지와 여기 공장농지의 기준 면적은 달라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가지 말고 그것까지 다르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셔. 자, 요게 우리가 말하는 재산세의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과세 체계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걸 근간으로 비상토지를 끌고 왔다. 요게 기본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요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요거를 가만히 놓고 봤더니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거. 이거는 분리과세 해주고 별도 합산하는 것은 그냥 사업용 해도 되겠죠? 사업용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 비사업용 하면 되겠죠? 여기 비율로 썼으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으로 심플하게 요걸 근거로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농지 한번 보세요. 농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해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땅으로 쓰면 분리과세. 근데 사업용은 뭐예요? 네가 쓰라는 거지. 네가. 남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실수요 목적을 3가지를 주는 거예요. 3개에다 뭐라고? 실수요 목적을 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 3가지에다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요거는 실수요자가 사용하는 것은 봐주겠다. 농사는 네가 지어야지 남이 지은 것은 분리과세 되는 건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부재지주라고 그러죠. 부재지주는 네가 실제 안 썼잖냐. 부동산을 사놓고 부동산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차익을 누리려고 갖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개를 실수요 목적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주택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다 놓고 또 비상용 토지처럼 중과세를 해버리면 다주택자 중과세처럼 중과세가 이중이 되죠. 그럼 어디로 왔어야 돼? 여기로 빼냈어요. 여기로. 여기서 요게 지금 비상용 토지인데 요게 비사토인데 비사토 중에서 주택은 제외시켰어. 주택은 제외. 빼냈다고. 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니까 빼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별장. 별장은 별장 가만 놔둔 거예요.
골프장하고 오락장은 어차피 중과세를 먹고 있고 사업용이라고 봐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제외를 시켜줬어요. 자, 그래 놓고 보니까, 보세요. 자, 보면 이제 어떻게 돼? 다주택자는 이제 빼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주택은 요거 종합합산에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쪽으로 빼내가지고 주택만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게 됐다. 첫 번째, 농지. 여기서 따로따로 만들지 않은 것은 그냥 지방세법 그냥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지방세법 그냥 따라가요. 1번 농지 따로 실수의 목적을 따로 줬겠죠. 2번 임야 따로 줬다고 그랬죠. 3번 목장용지 따로 줬다고 했어. 공장용지는 따로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장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주택 따로 있다고 그랬죠. 따로 규정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규정 두고 있지 않은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기타 토지. 기타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이 6개만 여기서 갖고 오고 나머지는 어쩐다? 지방세법상 과세 구분을 그대로 따라갔다. 뭐라고? 그럼 어떻게 규정하고 있겠어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되거나 별도 합산되거나 비과세 되거나 면제가 되는 것은 사업용. 너무 쉽죠? 지금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실수 목적이 필요하니까 우리 비사업용 토지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별장은 여기 거를 따로 우리 구분해서 갖고 온 거고 주택은 여기다 놔두면 안 되니까 주택만 구분해서 따로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건축물, 공장용지, 여기 공장용지, 기타 여기 공장용지는 어쩐다? 지방세법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다. 여기서 지역기준, 그 다음에 효율성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판단해줘. 똑같이 판단해. 지방세법을 이해하고 계시면 비사업용 토지는 거의 이해가 가버려요. 이걸 근간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왔어요. 지목 6가지 기억하셨어요? 비사업용 토지에서 6가지 나눈 것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별장, 주택, 기타. 모르면 기타예요. 근데 위에 5가지는 금방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 5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데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아까 했는데. 농사 짓기는 지인데 어디서 지으라고? 어디서 지라고. 도시지역 내 주상공지역 말고 도시지역 밖이거든 또는 녹지지역이든 주상공 이외의 지역 가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임야, 사유지인데 이걸 풀만한데 원래는 임야 종합합산인데 사유지는 무조건 종합합산인데 여기서 분리과세를 빼줬어. 농사 짓는 거는 제촌 작용을 해야 부재주 살려하게 되는데 임야는 사유지 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주려는데 개인 땅이라 모두 종합합산을 가니까 억울하거든요. 지금 부재지주가 아니고 제촌지주면 어쩐다는 거예요? 사업용 봐주겠다는 거죠. 임야는 아주 간단해요. 농지는 복잡해. 제촌 작용을 해야 되는데 N 작용까지 해야 되는데 임야는 어쩐다? 제촌만 하라는 거예요. 제촌.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지그시 산을 바라만 봐라. 그러면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어디까지?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 연접지역에 살거나 최소한 30km 범위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30km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진대. 모르겠습니다. 바라봐줘야 나무를 잘 키우는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 농사 짓는데 그냥 말이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일주일만 서울 갔다 와버리면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커버린대요. 근데 자기가 매일 아침에 가서 하고 헛기침하고 다니고 계속 한 바퀴 돌고 나면 잡초가 안 자란대. 말이 맞아요? 그냥만 말씀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도 주인의 그 기운으로 산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홈그라운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일리가 있으실 것 같아. 그거를 들어보면 임야도 30km 이내에서 바라봐줘야지 나무가 잘 크지 30km 벗어나서 바라본 거는 제촌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지 중에 임야 중에 여기 종합산 중에 사유지는 빼내준 거예요. 제촌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지방세법을 따라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교시 배운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쉽죠? 안 쉬워요? 인자부터 시작이에요. 1교시 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고 지방세법상 우리 재산세 과세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갑니다. 수업이 들어가는데 아까 지목이 6가지라고 그랬죠? 예, 6가지를 이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볼까요? 지목, 농지, 그 다음 임야, 또 뭐 했어요? 목장용지, 별장, 주택, 기타 토지. 이 지목들의 이용 현황을 볼까요? 이용 현황. 농지는 경장용이죠. 임야는 산지라고 산지.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쓰는 거예요. 축산업. 별장은 뭐였어요? 휴양시설이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기타는 이 외에 5가지 외 용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가 메인이에요. 여러분이 취급하는 것은 다 기타에서 나온다고. 기타에서. 지금 농지 여기서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임야 별로 없어요. 목장용지도 거의 없고. 그쵸?
별장 1년에 한두 건 할까 말까 하죠. 주택은 여기는 뭐 너무 간단하니까 내용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간단하고 나머지는 다 기타에서 나온다. 기타에서. 공부를 어디서 해? 앞에서 말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 우리가 다루는 거는 별로 위에 거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용현황이 대응이 됐는데 여기서 이용현황대로만 지목대로만 쓰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실수의 목적을 줘놨죠. 실수의 목적을 추가시켜놨어. 실수의 목적 추가시켜놓은 땅은 농지를 실수의 목적을 추가시켰죠. 그러니까 그 실수의 목적은 뭐라고 됐냐면 제촌 작용을 해야 돼요. 임야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라만 보라고 그랬어요. 바라만 봐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촌만 하면 돼요. 제촌. 목장용지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직영을 하면 되는데 예, 목장용지는 직영을 하면 돼요. 직영 하는데 여기는 제촌 요건은 필요가 없어요. 안 살아도 돼. 서울 사람이 인부를 써서 목장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 살아도 돼요. 네. 별장은 휴양시설이니까 휴양용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휴양용으로. 여기는 실수의 목적이라는 거 없죠. 네, 여기는 없어요. 기타 토지에든 실수의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었어. 한 가지. 그건 나중에 보겠지만은 노예 주차장. 본인이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은 노예 주차장만 본인이 하면 돼.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그랬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용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요거는 실수 목적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휴양용은. 실수 목적 필요 없어요. 세 가지만 실수 목적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역 기준을 줬어. 지역 기준. 지역 기준은 보신 것처럼 도시지역 밖에서는 모두 다 할 수 있죠. 따지지 말도 묻지도 따지지 말면 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문제 농지는 도시지역 중에서 어디서 농사짓지 말라고요? 주상공지역에서. 주상공지역. 그러니까 주상공 이외 지역. 주상공 이외. 여기 지역 기준은 우리가 주상공 지역도 시 이상이 있고 읍면지역이 도시지역 있죠. 달라요. 근데 여기는 시 이상이에요. 시 이상. 임야는 지역 기준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내 사는 집 주변에 산이 있으면 좋은가 나쁜가 한번 생각해봐. 싫은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새가 소리 지르는 것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새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눈 쌓여가지고 조금 또 추워 보니까 싫다는 사람. 그런 특이한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산은 좋죠. 그래서 지역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역 기준이 딱 2개 있어. 2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종 계량을 다 하는 것. 그건 주상공 지역에서는 안 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주상공 이의 지역이요. 그거는 세무사 시험이나 나오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지역 기준에 들어가는 영림계획 인가 받은 것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시험 보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역 기준 없다 생각하시면 돼. 목장용지는 어떻게 돼? 아까 시 이상 주상공 이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의 지역. 별장. 별장은 우리가 지역 기준 줄 필요 있어요? 지가 알아서 물 좋고 산 좋은 데 짓겠지. 그죠? 이게 뭐 서울 여기다 테라노다 짓겠어요, 별장을? 그러니까 여기 지역 기준을 안 준 거예요. 주택 안 준 거예요. 기타 토지에도 지역 기준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딱 하나가 뭐였냐? 예비군 훈련장. 여러분이 예비군 훈련장 중개할 일 없죠? 예비군 훈련장은 주상공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죠? 국방부에서 알아봤더니 예비군 훈련장이 주상공 지역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어.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어. 예비군 훈련장 외에는 없어졌으니까 여기도 지역 기준은 없다. 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합리성 갖고 따졌어. 그 다음에 우리가 효율성을 뭘로 따졌어? 효율성은 면적 기준으로 따졌어. 면적. 면적 제한 초과돼 버리면 면적이 초과돼 버리면 어쩐다? 면적 기준을 따져서 면적이 초과돼 버리면 비사토로 가버리죠. 농사 짓는 거 아까 면적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 임야 그저 바라만 보는데 2,000평만 바라봐라. 이게 돼요? 성립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돼요. 이거. 올라갈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임야는 안 줬다고 그랬어요. 목장용지 줬어요? 안 줬어요? 가축, 사육도 아까 에마부인 생각하시면 돼. 말 2마리 키우는데 6만 평에서 키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줬다. 가축, 사육도스라는 것을 줬다. 별장. 별장에 쥐가 가서 3만 평에다 별장 짓건 2만 평에다 짓든 상관없죠. 경계를 해가지고 3만 평이 별장 지으면 3만 평이 별장이야. 경계가 없으면 10배까지만 별장이야. 경계가 없으면 10배까지만 경계가 없으면 별장인데 경계가 없으면 10배를 넘어가면 뭐가 돼요? 10배가 초과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업용으로 가요? 여기 별장은 항상 비사업용이에요. 별장은 별장으로 쓰니까. 그럼 10배까지는 비사업용인데 10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업용이에요? 지목별로 따지는 거예요. 지목별로 다시 용도를 따져야지. 그렇죠? 별장용지가 아니니까 그는 넘어갔으니까 따로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도 거래를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아둬야지. 그렇죠? 기타 토지는 어떻게 돼요? 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여기서 설명을 하나 빠뜨려요. 제일 중요한 거로 계속. 기타 토지의 실수 목적, 사업용 판정은 뭘로 하냐면 예,
지방세,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또는 분리과세되거나 별도 합산되거나 이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용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업용도 범위를 기타 토지는 재산세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5가지 외에는 그대로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또는 분리과세되거나 별도 합산되거나.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보세요. 내가 농사는 안 지었는데 아버지가 농사 짓다 상속을 받았어. 부득이하게 생겼잖아요 말이에요. 생겼어요.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봐버리면 어떻게 됐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그와 같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업용으로 간주해줘. 의제해줘. 사업용 의제 규정이 따로 있어요. 사업용 의제 규정.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업용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농지는 당연히 있어요. 뭐라고? 상속농지, 예를 들어서 이농농지,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요거는 지금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사업용으로 봐준다. 개발 허가가 허용된 것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8년 이상 작용을 했다면 위탁경을 했으니까 사업용으로 봐주고, 그렇게 사업용으로 봐주는 규정이 농지에 13가지가 따로 나옵니다. 뒤에 가서 살펴볼 거예요. 임야도 마찬가지. 임야도 상속받은 임야, 그 다음에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공익목적, 산림보호목적, 군사시설 용도로 쓰고 있는 거라든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농지라든지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한 실리선 목적이지만은 여기 사업용 의제 규정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들은 다 봐준다.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받은 것은 목장용지는 제외시켜줘요.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라든지 그와 같이 특별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의제 규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가서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 따로 보셔야 되고. 별장의 사업용 의제 규정이라는 것은 거꾸로 별장인데 이거는 비사업용으로 봐줘야 된다고 그랬죠. 비사업용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용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뭐예요? 이거는 농어촌 주택이에요.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은 여기 기준은 2억 미만일 거예요. 미만의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이니까 고급으로 봐서 이거 별장으로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별장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거죠. 이거는 제외되는 것이니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주택은 의제 규정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주택 그냥 주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타 토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죠. 그렇죠. 여기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되거나 별도 합산된 것을 빼고 남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데 그 종합합산 대상 토지 중에서 13가지 토지, 13가지를 사업용 의제 규정으로 적용해 놓은 거예요. 사업용 의제 규정으로. 여기에 아까 말한 노예 주차장이 들어와요. 노예 주차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물상 적채우는 거, 하치장,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200평까지는 봐주는 규정. 그게 13가지 여기 들어온다고요. 그게 1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자, 요게 기본 틀이에요. 요게 기본 틀. 지목 하나하나 가면 요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체를 모아서 딱 정리해 놓은 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진 찍어갖고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옛날에 60%에다가 장독공제가 안 돼버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금이 20억 팔았더니 세금이 3억 5억 차이가 나. 그러면 내가 농사를 1년만 짓고 와. 6개월만 짓고 와. 그렇게 사업용으로 봐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업용으로 봐주면 되겠냐? 이 말이지. 최소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기준을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 기준이라는 걸 준 거예요. 여기다 기간 기준. 기간 기준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3가지 있어요. 예외가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원칙은 뭐냐? 원칙은 지금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의 사용 목적이 사용 이용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 건 상관없고. 그래서 자, 기간 중에 1번 최근 3년 중 2년을 썼거나 3년 중 2년을 사업용으로 썼거나 5년 중 3년을 썼거나 3번 보유 기간 중 60%를 썼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내가 40년 동안 짓다가 아파가지고 10년을 농사를 못 지었어. 그럼 지금 양도일부터 5년 중 3년 2년 안 돌아버리죠. 50년 보유 기간 중에 40년 농사를 짓고 최근에 나이 먹어갖고 10년 농사를 못 지었는데 이 사람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중과세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걸 우리 자모딸한테 물어봤다니까. 우리 자모딸이 딱 이거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아니 40년 농사 지었잖아.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40년 농사 지었다고. 그래서 비율 6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비사업용 토지 만들 때는 요게 처음에는 80%였어요. 80%를 사업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 보유기간 중에 너무 심하다 해서
60%로 지금은 내려온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요 앞에 것이 40%, 기간 기준이 60%예요.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기간 기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이 나.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평면적인 거잖아요, 지금. 요거는 다 외웠죠?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갔죠? 머리 흔들면 안 돼요. 여기 헷갈려버려, 지금. 흔들면 안 돼. 섞여버려, 또 여기서. 요거는 지금 지목 6가지 딱 내리고, 이용연항 보시고, 사업용 요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기준, 뭐 있다, 없다, 금방 머리 떠오르잖아. 그 다음에 아까 면적기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또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업용 의제 규정은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것은 교재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거고, 기간 기준이 원칙이 있고 예가 3가지가 있는데, 요게 60%고, 요게 40%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간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기간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 비사목 토지를 정확히 이해를 한 거고, 기간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계속 헤매요.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갖고 세대수 판정하고 주택여부 판정하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양도일 기준을 따지니까. 중간에 용도 변경가 있고 양도일이 잠금 나대지면은 주택을 안 봐주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기간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 양도일로부터 3년 중 소급하여 2년을 사업용으로 썼거나 보유기간 중 5년 중에서 3년으로 사용으로 썼거나 보유기간 중 60%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셋 중에 하나면 사업용. 법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돼 있어요. 막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어떻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어떻고 3년 미만 보유했으면 어떻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알면 돼. 그거는 다 비사업용으로 다 요건을 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1번, 2번, 3번을 비사업용 요건을 주면은 엔드예요, 엔드. 무슨 얘기냐면 5년 이상 보유했는데 그러면 3년, 5년 이상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고 and 3년 이상 중 1년 이상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고 and 그 다음에 보유기간 중 40%가 비사업용이면 비사업용. 그거는 3가지가 다 and로 연결되는 거예요. and를 연결된 거를 or로 바꾸면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을 봤을 때 규정과 제가 설명하는 규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비사업용과 관련된 규정이고 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업용으로 바꿨죠. 그러면 and가 아니라 or 개념으로 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간 기준에 관련된 원칙과 예외 규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다. 자, 근데 이 기간 기준은 여기서 보면은 이용 현황과 실수 목적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죠. 사업용 범위는. 그런데 지역 기준도 보면 어떻게 돼요? 농지하고 목장 농지하고 2가지밖에 없어요. 지역 기준은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짓고 목장 농지 할 때 가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은 어떻게 돼요? 목장 농지하고 주택이 빠졌네요, 여기. 5배, 10배, 3배. 이건 비과세가 똑같아요, 여기 주택은. 범위가. 예, 이거 빠졌는데, 도시지역의 주상공지역은 3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주택은 이렇게 3배, 5배, 10배고, 그 다음에 기타 토지는 기준 면적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농지와 임야는 기준 면적이 없다.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신 사업용 의제 규정도 지금 농지, 임야, 목장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토지는 있는데 기간 기준은 이 6개 지목에 모두 적용해요. 모두 적용해요. 똑같이 다 적용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간 기준은 모두 적용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간 기준은 지목별로 적용된다. 보유 기간 중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리면 그 바뀌기 전까지 또는 유예 기간 봐주는 기간까지는 사업용. 그 경과된 날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간다. 거기서도 기간 기준을 적용해야 돼. 거기서도. 요 말이 무슨 말인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예, 그래서 우리 국세청 유권에서 처음 나왔을 때 계속 잘못 나와가지고 나중에 계속 바뀝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자, 여기서 한번 알아둘 거는, 여기에서 실수 목적에 해당되는 이 사업용의 용도들은,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기준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에 나오는 사업용 의제 규정은, 여기 똑같은 사업용 이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제촌 작용을 안 했는데 제촌 작용한 걸로 간주해 주니까 상속농지는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자 그러면 제촌 작용이 면적 기준에 지역 기준에 적용됐죠. 이 사업용 의제 규정은 지역 기준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법이 구조를 가서 보시면 실수의 목적하고 요것하고 동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동격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법을 똑같이 안 만들어놨어요. 동격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더 정확히 하면은 여기 상속농지는 지역기준이 적용돼요. 근데 목장농지에서 상속받은 목장농지는 지역기준 적용이 안 돼요. 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사업용지 중에서 농지와 임야는 지역기준이 적용된다. 목장농지는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들어가서 복잡한 얘기를 시작해야죠. 이제부터 복잡한 얘기를. 기간 기준 원칙부터 한번 볼까요? 원칙부터 우리가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일 기준에서 여기가 3년, 여기가 5년, 여기는 40년 보유를 했다고 가정하고 5년 중 3년은 양도일을 기산해가지고 5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4년이라 치면 2019년을까지를 따지는 거죠. 원래 날짜까지 정확히 따지는 거예요. 날짜까지 따지는데 5년 중 3년을 따질 때 자, 요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3년이면 되죠. 반대로 요렇게 따져도 3년이면 되죠. 요렇게. 자, 어떤 거는 여기에 1년, 여기 1년, 요렇게 1년 해도 되죠. 3년은 5년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용 사용 기간을 전부 더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네. 이 3년에서 2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나,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2년만 채우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40년도 마찬가지예요. 총 보유기간 40년 중 60%니까 64, 24년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기간 기준은 사업용 사용 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준도 맞춰줘야 돼. 면적 기준도 적용돼야 돼. 공부를 조금 어려운 걸 더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농지로 사용되는데 1년 이상 제촌 작용했으면 여기서 1년 이상 제촌 작용했으면 주상공지역으로 딱 들어왔어. 여기서 주상공지역으로 들어와버리면 지역기준을 위반했죠. 그럼 그때부터 비사토죠. 그쵸? 3년 이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은 봐줘요. 3년은 1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라면 주상공지역이 편입되더라도 3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3년이 경과되면 어쩐다? 이때부터는 비사토가 되는 거예요. 비사업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농사를 21년을 지었다고 쳐보죠. 21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서 주상공지역으로 편입이 됐어. 주상공지역으로 편입돼가지고 플러스 3년을 더한 것이 사업용으로 갔어.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팔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6년 만에 양도라면 이거는 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총 보유기간 중에 사업용 사용한 기간이 60%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비사업용으로 왔다고 그래서 바로 비사업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총 사용기간, 총 보유기간 중 우리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몇 년? 21년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고 3년은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년이 사업용이 됐어? 24년. 그러면 총 보유기간이 몇 년이 돼도 사업용이 될 수 있어요? 24년 나누기 요가 X는 요게 60% 아닌가요? 이 1차 방정식 아니야 이거 지금? 아, 참 어렵네 정말. 요거 몇 년 들어가? 60% 들어가는데 몇 년이냐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팔아요? 24 나누기 0.6 요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산수를 푸고 있네 진짜. 몇 년? 40년. 여기에 보유기간이 40년이 돼도 60%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상공지역 편입일로부터 21년, 24년 됐고 이때부터 16년 후에 팔아도 사업용이죠. 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신 분이 지금 14명이나 있어. 보유기간 중 60%가 사업용으로 쓰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 21년 동안 나는 이미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죠. 주상공지역에 편입돼가지고 내가 농사를 계속 지면 3년은 봐준다고 그랬잖아. 3년. 그럼 3년 동안 사업용이 또 봐주잖아. 그러면 총 24년이 사업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60%가 되려면 사업용을 24년 썼으니까 총 보유기간을 분모로 놓고 이게 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치가 60%면 되죠. 그러니까 X분의 24는 60%라니까. 그래서 X는 몇 년이냐 이 말이요. 이제 산수가 들어와요. 요게 40년이다니까. 그럼 어쩐다? 여기 편입하고 3년 지나고 16년이 경과되기 전에 팔아도 사업용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응용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땅이 그냥 10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0제곱미터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일반 상가예요. 상가가 용도 지역별 배율이 제가 그냥 가르쳐줍니다. 용도 지역별 배율이 4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치고. 예. 근데 용도 지역을 4배로 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5배라고 쳐. 5배.
자, 요거를 상가로 갖다 이거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팔았어요. 1년 6개월 보유하다가 팔았어. 이 상가는 10년 동안 보유를 했고, 토지 건물을 10년 동안 보유했고, 100제곱미터라고 치고, 상가일 때는 4배니까 400까지만 사업용. 그쵸? 주택인 5배면 500까지가 사업용이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가려면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기간 기준에 적합해야 되죠. 뭐요?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 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간 기준 원칙의 요건이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 주택으로 못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상가로 가버리는 거야, 상가로. 상가로 가면 어디로 가? 4배만 적용되는 거야, 4배만. 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5배로 가는 거고, 충족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상가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역 기준과 면적 기준하고 사업용하고 다 혼합돼서 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를 보유한 기간이 10년, 공장 용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냥 보유한 기간이 5년, 공장을 신축해서 갖고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요렇게 갖고 있는 기간인데 내가 임야를 갖고 있을 동안 10년은 제촌 요건을 충족했어요. 제촌 요건을 충족했어.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이에요? 너무 어렵나 지금? 사업용, 비사업용을 따질 때는 지목별로 따져요. 지목별로 따져요. 그래서 토지의 이력을 다 알아야 돼요. 임야는 내가 제촌을 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년 중에 10년은 사업용, 공장용지는 5년은 비사업용. 이거는 개발을 해가지고 나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합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사업용이 걸려버려요. 그 다음에 공장을 신축했을 때는 사업용. 그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10년 플러스 1년 6개월이니까 11년 6개월. 그렇죠? 전체 보유기간은 몇 년이에요? 16년 6개월. 나누면 60% 돼야 안 돼요? 계산기 누구 때려보세요. 될 것 같은데?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60% 넘었으니까 뭐라고? 사업용. 사업용이라니까 또 비사업용. 죽게 살게 사업용 만들어놨더니 또 비사업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장을 신축을 했어. 만약에 이 공장을 신축한 것이 6개월밖에 안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6개월밖에 안 됐으면 10년, 15년 6개월 중에 10년 6개월밖에 안 돼버리죠. 60% 미달려버리죠. 여러분이 계약서 쓰실 때 잔금 처리를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지금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가. 건물 여기다 지었어. 건물 지었는데 1년 11개월 됐어. 나대지 보유기간은 10년이야, 10년. 1년 11개월. 건물을 지었는데 1년 11개월 동안 건물이 있었다고요. 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건물이 있었어. 여기서 6개월 만에 멸실을 했어. 멸실을 하고 다시 여기서 신축을 했어.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건물 보유기간 요거까지 플러스가 돼요. 이게 이 앞에 것이 제외가 돼버리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죠? 3년 중 2년이 안 되잖아요. 5년 중 3년 더더욱 안 되고 60% 안 되죠? 그럼 비사업토였다니까? 근데 이 땅의 원래를 가봤더니 이게 건물이 있더라는 거지. 6개월 만에 멸실을 했어. 멸실을 했어. 그럼 어쩐다? 그 기간도 사업용. 이제 가서 좀 이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이 있어갖고 멸실을 시키면 2년간을 또 봐줘요. 사업용으로 봐주는 기간이 또 있으니 그걸 공부를 할 거예요. 숨어있는 기간이 또 있어.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상황만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내가 취득하는 순간부터 토지가 뭘로 이용되는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사무실에 오셨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세차장을 하는데 세차장을 할 때에 요게 무허가 건물이면 어쩐다? 예, 요거는 나대지로 보도록 돼 있어요.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지은 것은 나대지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세차장을 요거를 6년이나 했어요. 6년. 그러니까 이게 비사업용 토지에 걸려서 세금이 10억이 더 나와. 10억이 더 나와. 부산에 계시는 세무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부산에 이제 초창기 때요. 그때는 잘 모를 때 10분한테 갔는데 모두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솔에 있는 세무사가 5년 차가 10분 검토하니까 사업용으로 판정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살 때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건물이 멸실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때부터 건물 지으려다가 민원이 야기되는 바람에 못 짓고 무허가로 세차장을 준 거예요. 그럼 어쩐다? 요 보유기간에다 플러스 2년간이 사업용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요건이 충족돼 버려요. 근데 요거 숨겨진 요거를 안 본다니까, 요거를. 비사업용 토지는 모든 역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끼워야 된단 말이에요. 토지 용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 이용될 때마다 사업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 결과치 세차장만 놓고 보니까 무허가네? 그건 비사업용 토지. 그거는 초등학생 같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비상용 토지가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비상용 토지는 여러분이 토지에 처음부터 그 토지가 어떻게 왜 취득을 했고, 취득할 때 현황이 뭐고, 그 다음에 이용 현황이 뭐고, 어떻게 바뀌었고, 양도 1년제 현황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를 다 추적을 해서 이 토지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이력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가 있다. 요게 기간 기준을 적용하는 요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3년, 2년, 5년, 3년 간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노하우가 다 숨어 있다. 이제 여러분이 예외 규정을 보자는 거예요. 아까 원칙이 하나 있었고 예외 규정이 3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예외 규정 3가지 중에 2가지는 어렵고 1가지는 쉬워. 예외 1원칙, 2원칙, 3원칙. 1원칙은 뭔 얘기냐면, 자, 공익사업으로 수용해버렸어. 내가 지금 사업용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내가 사업용으로 쓸 기회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가서 네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되면 이 유론칙은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용.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봐주는 거예요. 거기 요건이 다 정해졌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2번째 이 원칙은 사용금지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사용금지 같으면은 요거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의지해줘. 내가 못 쓸 만한 이유가 되면, 내가 쓰려고 했더니 못 쓰게 금지시켜버렸어. 예. 그러면 내가 못 쓰는 근거가 규칙서에 나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요게 어려워. 요게 어려워. 요거는 요건들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쉬운데 요게 어렵다. 3원칙은 지금 공매나 경매가 됐어요. 또는 팔려고 해도 안 팔려. 양도 의사가 있는데 안 팔려. 양도 의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팔려서 안 팔리니까 일간지 신문에다 공고를 낸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밟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공매 경매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공매가 경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따질 때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렇게 따졌죠. 자, 양도일은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양도가. 근데 공매, 경매, 개시는 여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때부터 내가 노타치란 말이에요. 내가 타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양도일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공매, 경매, 이날을 양도일 의제를 지켜.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기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산해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산하면 여기서 사업료를 내가 잘 쓰고 왔으니까, 공매, 경매 되면서 내가 손을 못 쓰면서 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벌어지니까 양도일을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원칙은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실제 많이 겪지도 않아요. 제일 많이 겪는 것이 어디다? 2원칙이에요. 2원칙하고 1원칙. 1원칙하고 2원칙만 공부하면 오늘 공부는 다 해. 이게 어려운 것은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거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1번 사업용으로 사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해서 라번 나오죠. 첫 번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나오죠. 농지. 사업용 의제 규정과 관련해서 상속 농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상속 개시일부터 3년간 어쩐다고요? 이거를 사업용으로 봐준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봐준다는 거죠. 사업용 사용 기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사용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제촌 작용한 걸로 봐준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를 했죠. 대신 아까 우리가 지역 기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시 이상의 도시 지역의 주상공 지역 밖에 있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3년간은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3년간으로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뜻은 만약에 상속을 받아갖고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이 되죠? 사업용 원칙으로 따라가야지. 양도 기간 중에 5년 중 3년, 3년 중 2년 60%가 사업용이면 사업용이죠. 그럼 3년간은 사업용으로 봐준다고 그랬으니까 상속받아갖고 몇 년 안에 팔면 돼? 5년 안에 팔면 3년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사업용이죠. 이걸 보고 머릿속에 넣고 이제 지금 다시 70페이지로. 72페이지. 시 지역 중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여기 또 나오죠.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상속 농지와 이 상속 농지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는 시 이상의 주상공 지역 밖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봐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시 이상은 말 빠져있지만 어디로 갔어요? 시 지역 중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으면 어쩐다? 5년 안에 양도를 해야 사업용 봐준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도시지역인데 여기는 녹지지역, 도시지역 밖.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역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 녹지지역이거나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상속을 받으면 3년간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렇게 말했죠. 3년간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뜻은 나중에 팔아도 3년은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 이해되셨어요? 네. 나중에 10년에 팔아도 이 3년은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가 그 중간에 다시 주택을 지었어.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상속에서 3년에다가 주택으로 쓴 기간에다가 합해서 사업용으로 판정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상공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농지는 어쩐다? 여기 있는 농지는 원래 여기서 농사 지으면 안 되죠. 그래도 상속을 받았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데 어쩐다? 5년 안에 양도를 해라. 뭐라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해라. 5년이 넘어서 양도하면 봐줘, 안 봐줘? 안 봐준다. 여기 있는 것은 5년 넘었을 때 지나서 양도를 해도 봐줘, 안 봐줘? 봐줘. 여기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고, 여기는 농사를 못 짓는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양도를 5년 안에 해야 돼. 3년간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뜻과 5년 안에 팔으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되는 거고, 똑같이 5년이 지나서 팔아도 3년은 인정한다. 여기는 5년 지나버리면 3년커녕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 원래 농사 짓지 말라는 땅이잖아요. 농사를 못 짓는 땅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었다는 이유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 묻지도 따지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공지역에 있는 이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5년 이내에 무조건 양도를 해야 되고,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여기에서 상속을 받았으면 내가 농사 지어도 되죠. 여기서는 상속받았고 나중에 내가 또 농사지어봐야 합산이 안 되죠. 여기는 상속 개시일부터 3년간 봐주고 내가 뒤에 들어가서 농사를 또 지었으면 내가 농사 지은 기간도 합산해 주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또 가더라도 또 봐주는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셨어요? 아까 이거는 사업용으로 의제한 규정이고, 아까 우리 거기 본 거는 여기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가는 규정이에요. 무조건. 2번이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2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하고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목장용지를 그리고 이거를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상속 또는 증여받았으면 이것도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거는 양도기한이 없어요. 양도기한이 있어. 즉 아버지가 이미 제촌 작용을 했어. 제초는 임야예요. 8년 이상 제초를 했어. 근데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언제 팔아도 사업용. 언제 팔아도. 아버지가 8년 이상 작용을 했어. 그러면 작용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안에 팔아야 된다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도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고 사업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작용 감면은 상속받아서 3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사업용 비사업용에서는 3년 지나서 팔아도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니까 사업용. 그러면 3년 안에 팔면 사업용으로 8년 작용 감면을 해주는 거고, 3년이 지나서 팔았으면 8년 작용은 안 되지만 사업용으로 가는 거고, 원래는 증여받은 거는 잘 안 해줘요. 증여까지 해줘. 증여까지 해주는데 단 뭐라고 돼 있어? 단 도시지역의 주상공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녹지지역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도시지역은 시 이상, 읍면 이상 안 따져. 도시지역 안에 들어와버리면 안 돼. 아까 제촌 작용 가면은 시 이상일 때만 비사업용으로 갔죠? 네, 비사업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요건이 들어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4번에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4번이요, 4번.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거고. 2021년 5월 4일 이전에는 2년 이내였는데, 이후는 지금은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 취득을 해야 돼요. 이거는 2년 이내 취득. 2년 이전 취득이죠, 이전.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사업인정고시래요, 사업인정고시. 근데 이것도 참 잘못 만들어놨어. 요게 옛날에는 요게 2년이었는데 요거를 지금 5년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5년으로. 법을 모르고 이렇게 막 법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미쳐버려. 원래 이거요. 2006년 12월 말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난 거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줬어. 그 법이 발표되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인정고시 난 거는 비사토로 중과된다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60%의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인정고시 나서 2006년, 2007년 1월 1일부터 나면서 중과세 먹으면서 협의양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골빈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 법을 빨리 개정을 하고 했는데 개정 안 했어. 그리고 난리가 났어. 공익사업 수용이 됩니까? 안 되지. 그때 법을 바꿨어.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이거를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0년으로 바꿨어. 10년으로 바꿨어. 10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투기꾼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내가 이거 공익사업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또 사업이 안 돼. 또 사업이 안 돼.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년으로 법을 다시 수정을 해서 갖고 갔어.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킨 줄 아세요? 기획재정부에서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정부안을 갖고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걸 5년으로 다시 바꿨어. 제가 물어봤어요. 기획재정부 공무원한테. 아니 저거는 2년으로 가야 될 것을 왜 지금 10년짜리가 5년짜리로 됐냐. 우리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 어묵하고 법은 만드는 과정을 알면 안 된대. 어묵을 어떻게 만드나요? 어묵 다 잘 몰라요. 그거 만드는 과정 보면 어묵 못 먹는데. 법도 만드는 과정 알면 열받아서 못 한대. 갖고 갔더니 국회의원들끼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10년인데 갑자기 2년을 줄이면 어떡해. 반으로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반이 됐다는 거예요. 5년. 그럼 5년이 되었어요 또? 또 안 된다니까. 1년 시행을 하다가 다시 2년을 또 왔어요 지금. 2년은 왔는데 2021년도 5월달에 지금 바뀌죠 법이. 왜 바뀌었어요? LH 사태 났잖아요. 그래갖고 LH 사태 막으려고 다시 5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또 공익사업이 제대로 되어 이제 또 안 돼. 중간세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투기꾼이냐고. 왜 법을 진짜 이렇게 만드냐고. 나는 정말로. 법이 지금 갔다가 10년 갔다가 2년, 5년 갔다가 2년 만들어 놨더니 다시 또 5년을 갔다니까. 공익사업에 수용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중간세 때리면 내가 지금 보상 5% 10% 더 받으려고 투쟁하고 있는데 세금 더 내면 협의가 되겠냐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지구 지정이 돼요.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사용 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사용 금지 못해. 롯데백화점 지으려고 다 설계해놨는데 개발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롯데백화점 허가 안 나버려. 안 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사용 금지가 되죠. 사용 금지가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사용 금지 기간은 사업용으로 쓴 걸로 봐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용 금지 나고 1년 6개월 만에 팔아버리면 뭐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왜? 3년 중 2년 안 되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버티면 뭐가 돼? 사업용이 돼. 왜? 3년 중 2년이 사업용이니까. 그럼 뭐예요?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하면 비사업용, 버티면 사업용 하죠. 이런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세법을 왜 만들었냐니까 제가. 그러니까 버티라고 그러지. 절대 가서 공익사업 수용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용 협의하지 말고 재결로 가라. 그럼 어차피 2년 견디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웃기게 법이 돼 있다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법을 만드냐니까. 아니 먼저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버티고 꼴통짓을 한 사람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니까. 대한민국은요. 내가 늘 세법은 얘기지만 효자로 살면 손해라고 그랬죠.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 손해예요. 무조건 반기를 들여야 돼.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해. 정말로. 무조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세법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보실로부터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지구지정일로부터 견뎌가지고 사용금지 기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쪽에서 안 되니까. 무조건 사업용으로 안 되니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가서 다시 이제 검토를 받아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상속으로 인한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실무적으로 잘 안 겪으니까 이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네. 여기에 상속받은 농지가 여기서 또 나온다. 나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적 밖이나 녹지적이 있는 거는 사업용 간주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3년간 사업용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여기 주상공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상속을 받으면 5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래야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8년 이상 된 사업용으로 쓴 농지, 임야, 목장 농지는 양도기한에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걸 많이 놓쳐요. 우리 세무사님들이. 많이 놓치시고 이걸 깜빡깜빡 하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농지 아버지가 농사지었다. 지금도 도시적 밖에 있는 농지다. 그러면 상속이든 증여를 받았으면 항상 사업용. 양도기한이 없어요. 여기는 양도기한이 없어요. 대신 주상공지역으로 편입되는 순간 비사토예요. 이거는 기간 규정 안 해요. 편입되는 순간에 주상공지역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비사토로 가버려요.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사용 금지 볼까요?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 수익 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13가지를 사업용으로 간주해 준다. 13가지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여러분이 한 번만 읽고 넘어가요. 그냥 선수 전용 체육시설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 경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업원용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주는 규정이 있고 두 번째 38페이지 주차장용 토지가 있죠. 예, 주차장용 토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건축물 부설 주차장 토지. 건축물 부설 토지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돼요. 건축법에 따라서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백화점을 이렇게 지었어. 근데 지하 지상 다 해가지고 60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600대가 못 들어가고 여기는 550대밖에 못 들어가. 그럼 50대가 여기에 못 들어줘. 그러면 여기다가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50대를 넣는 거예요. 50대를. 그러면 요거는 부설 주차장이죠.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식당이 있어. 손님이 너무 넘쳐나. 여기 갖고 안 돼. 그 옆에 땅까지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써. 그거는 부설이 아니에요. 예.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주차장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예.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가의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용 토지가 나오죠.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거. 지금 쏘카 같은 거 있죠, 쏘카. 쏘카 같은 거 차량들도 자기 주차장이 없어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차장 허가를 받은 거는, 그거는 봐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안 하지만 별도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39페이지 주차장 운영 영업용 토지라고 돼 있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직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수익 금액이 토지값의 3% 이상 돼야 돼. 주차장으로 벌어들인 수익 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 토지가액은 공시지가겠죠? 요게 3% 이상 돼야 됩니다. 3% 이상. 3% 이상 되는 기간은 사업용. 3% 미만 떨어지면 어쩌대? 사업용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예, 3%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면 안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래서 수익 금액이 3% 이상해야 되고 직영을 해야 된다. 주차장 그거는 신고제거든요. 지금 노예 주차장은 주차장 신고제니까 수익금액 기준만 하고 대신 백화점에서 내가 주차장으로 만든 것을 임대에 썼다. 그건 안 돼요. 주차장업을 직접 해야 된다고. 직접.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42페이지 하치장용 토지. 하치장용 토지라는 것은 여기서 물건이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일시 보관하는 장소예요. 일시간에 보관하는 장소인데 다만 유권에서 보면은 하치장용 토지 중에 43페이지 제일 위에 뭐라고 써요?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가 있죠. 고물상은 거기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납품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판매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치장으로 봐주는 거예요. 폐자원 활용해서 고철, 파지 이런 걸 모아서 판매하는 곳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거는 하치장용 토지로 봐준다. 하치장용 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골재 채취한 그런 것은 특별한 것들이고 45페이지 기타 수익금액 적용 토지가 나오죠. 요거는 건물 짓고 건물 안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블록공장, 벽돌공장, 토광공장, 조경작물 식재업, 학원용 토지. 학원용 토지인데 자동차 정비학원, 중장비 정비하고 자동차 운전하고는 별도 합사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과정 필요한 학습용 토지, 블록, 석물, 토간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블록, 석물, 토간, 벽돌, 콘크리트 제품, 옹기, 철근, 비철금속, 플라스틱 파이프, 골재 이거는 건물 안에서 파는 게 아니죠. 야적에서 판매하는 것들이죠. 그거는 수익금액 기준이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뭔 뜻이에요 이게? 토지값에 이 수익금액 비율이 올라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봐준다. 토지값에 수익금액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훈시 규정이 아니라 열거 규정이에요. 열거 규정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빠져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기다가 법에다가 놓아야 돼요. 합리적이라는 그것 놓아줘야 된다면. 네. 사실상 이거를 제가 일본 여행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일본 다니면서 관광을 못하고 맨 땅만 보여요. 땅만. 빈 땅에다 못 올라갔는데 저건 사업용이니까 비사업용이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재미없이 살았다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 건물 지어갖고 문을 오드러내갖고 어떻게 돈 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쌀뜨없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일본 거기까지 가갖고도 사업용 비사업용만 보고 다니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돈이 안 되는 짓만 하고 있어. 아까 어떤 분은 나보고 머리 좋아서 좋다고 그러는데 머리 좋았고 쓰잘데기 돈 버는 데 써야지 이런 데 써갖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멋있어요? 멋있어 뭐해 돈이 안 되는데 여기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이고 나 정말 깝깝이 죽겠어 내가 봐도. 자 13번째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200평 나대지 건축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A는 나대지를 1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에 건물을 취득해버렸어요. 나대지 양도 1년제는 주택이 존재하죠. 건물이 아니라 주택이에요. 무주택자는 아니죠. B는 주택을 8년 6개월 동안 갖고 있었고 나대지도 10년 갖고 있었는데 처분하고 양도 1년제는 주택은 없고 나대지만 갖고 있죠. A는 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이에요? 기간 기준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경우에.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용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 그러니까 몰라? 마치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똑같이 기간 기준 적용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10년 중에 8년 6개월이 주택을 갖고 있었으니까 기간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일로부터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가 나대지만 갖고 있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여기 8년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 적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기간 기준이 충족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A는 어떻게 돼?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가 나대지만 보유했잖아요. 기간 기준이 충족했죠? 그러니까 양도 1년제는 주택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대지로서 기간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A는 사업용, B는 비사업용.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 심판원에서도 요거를 잘못 판단해갖고 요거 경우는 사업용으로 보고 요거는 비사업용으로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심판원에 우리 제째 그거 써놨는데 심판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발 그 심판이 잘못 나간 거 좀 삭제 좀 해달라고. 삭제 제가 안 해줘요. 계속 놔뒀어요. 왜? 이만큼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 심판관들도 헷갈리게 해놨어 이거를. 용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나대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주택자 아니잖아요. 유주택자잖아요. 이거는. 유주택자가 소유하고 나대지잖아요. 요거가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나대지고. 기간 기준을 몰라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거는 양도일 기준만고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52페이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는데 그 예외 규정의 첫 번째가 가번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뭐라고 그랬어? 이거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토지 취득 후라고 됐으니까 취득 전에 이미 사용금지가 이루어진 거는 해당 안 되죠. 못 쓴다는 거 알고 샀기 때문에. 내가 산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뭐냐 그러면 법하고 영만 따지느냐 시행령만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물리 해석이고 법령이라는 의미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권한 있는 기관에서 사용을 못하게 막는 모든 행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이 지금 입법되고 있어. 용도직 변경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우리가 하남 신도시를 만들려고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 계획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일대 토지에 대한 행위는 이미 제한이 들어가요. 공표는 안 됐지만.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백화점 지어놓고 개발한다고 그걸 수용당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법령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알고 규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모든 규제사항을 다 포함해. 모든 규제. 행정명령이든 기관장이 그거를 중단시키든 간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못하게 막은 거는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 사용 금지 제한이기 때문에 제한은 굉장히 특별한 제한이라고 봐야죠.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13,000제곱미터 이상은 짓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2,900까지는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3,000 이상은 못 짓게 하는 것이고 또는 8층 이상은 짓지 마라. 고도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 제한이지 특별한 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어서 만약에 공동주택만 지어라. 이건 나는 개별 토지 갖고 있어. 근데 단독 필지 120평 갖고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래. 내가 그럼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세모는 모르지. 네가 120평짜리가 2,800평 사면 되잖아. 말이 되지. 120평이 돈 있다고 사면 되지. 근데 나는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독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로 지정이 되는 순간 나는 사용금지 제한으로 바뀌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요게. 그래서 사용금지 제한의 이 제한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지정되거나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지정되거나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로든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면 사용금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사용금지가 들어가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로가 이렇게 난대요. 도로가. 또는 도로가 이렇게 난대요. 도로가 이렇게 날 수도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지를 갖고 있으면 이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이거는 사용금지 제한이 아니에요.
본래의 토지 용도대로 쓰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여기에 대지가 있어. 대지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여기서 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걸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으로 지나가니까 농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래의 토지 용도로 쓰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 건물 못 짓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지는 상관없어.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농지가 문제예요. 농지가. 최근에서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어차피 네가 농지를 갖고 있었잖아. 그럼 농지로 갖고 있었는데 농사 못 짓는 건 아니잖아. 농사 지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용금지 제한이 아니라고 판례를 냈어요. 판사님이 무슨 깊은 뜻을 이렇게 모르실까?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농지는 본래의 토지 용도가 아니에요. 임시용도예요. 임시용도. 여기에 본래의 토지 용도는 대지면서 여기 농지는 대지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전혀 허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짓는 거예요. 주거지역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농지는 임시 용도고 본래의 토지는 대지라고요. 대지인데 내가 건물 지으려고 그랬더니 계획시설이 들어와 버렸어. 도로가. 건물 못 짓잖아요. 당연히 사용금지 제한으로 봐줘야 맞죠. 근데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짓기 전에 내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다 흙으로 다 메꿔놨어. 그럼 뭐예요? 그때는 잡종지로 보겠죠. 그거는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사업용으로 될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농사를 지어도 사업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본래 용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 비자물 토지에 깊이를 몰라버리면 이런 논리에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편 들어줘야지. 이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유권에서 이미 주거지역에 들어있는 농지는 이거는 농지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사용금지 제한을 보라고 유권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니까. 나와 있었던데 어느 세무공무원이 이거 이상한데 애교가 나는 과세하겠어. 과세를 해버렸네. 근데 심판원에서 심판을 하는데 또 심판관 회의에서 또 똑같아. 헷갈려 버렸어. 그건 맞잖아. 본래 용도대로 안 썼잖아. 또 기각. 고등법원에서 기각. 대법 갔더니 심리 불속행. 보도 안 해. 쳐다보도 안 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논리가 나오냐고요. 여기 있는 농지는 이해가 된다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용금지 아니지만 여기는 사용금지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유권에서 나와 있었다니까. 근데 왜 대법원 판례에서 그걸 뒤집어 푸냐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재부에다 물어봤어. 지금 이렇게 판례가 나왔는데 누가 그때는 이거는 사용금지라고 했었잖아. 그럼 지금 사용금지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고 이거를. 물론 기획재정부 대답은 대법원 판단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논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농사 짓는 것은 지금 아까 내가 말했잖아. 삼성역 고내에서 농사 짓는 것은 본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임시사용이지 그거를. 기본 틀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의미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페이지 61페이지. 요 놈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 근데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여야 돼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공사에 착공을 하면 이 조건이 주어지면은 취득일로부터 2년 그리고 공사 기간을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착공을 했어.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2년 요 기간에다가 착공을 해서 공사한 기간을 요거를 사업용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왜 2년은 봐주느냐? 땅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2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꼭 건물을 짓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 전답을 사가지고 내가 자동차 운전학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건축물이 있으면 왜 이거 뺐을까? 건축물이 있는 거는 건축물을 멸실시킬 때 2년을 또 봐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 있어.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모든 토지인데 제일 중요한 말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 돼. 결과치가 사업용이어야 돼. 결과치가 비사업용이면 안 돼. 임야를 사가지고 공장용지로 개발을 했어. 공장용지로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종합합산이에요. 그건 비사업 토지예요. 그건 뭐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되고 그 땅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되거나 별도합세가 되거나 비과세가 되나 면제가 되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유토지가 돼가지고 종합합산이 되고 있으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죠. 임야를 내가 사가지고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어서 제촌 작용을 했어. 그러면 사업용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판례가 잘못 나온 게 많아요. 이거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용지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업용이냐는 거예요. 사업용 아니에요. 그거는 2년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기간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잘못 알아버리면 이런 일을 한다니까. 공사에 착공했다. 이 뜻은 뭐예요? 펜스 쳐놓고 땅을 벌써 착공해서 파기 시작했어야 돼요. 정지 작업을 하거든. 뭘 하든지 간에 공사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있는 현황에서 임야인데 나무를 베어내고 형질 변경이 시작되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 텃파기 공사가 시작되거나 해서 현실적으로 공사가 시작돼야 돼. 그 과정에 있으면 어쩐다? 취득으로서 2년간은 봐준다. 중요한 거는 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직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대지를 샀어. 근데 내가 계약금을 치르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매수자가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승낙서 받아서. 그럼 어떻게 돼? 공사 기간 중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일부터 2년간을 또 봐주는 거예요. 보세요. 취득해서 3년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앞에서 2년을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땅을 지금 팔면서 나대지로 팔아. 사는 사람이 요거를 시행사업을 한대. 그러면 내가 잔금 치르고 해버리면 안 되지만은 계약 써놓고 사용승낙서 써놓고 공사를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은 뒤에 치러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땅이 사업용이 돼버린다니까. 공사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쓸 수 있는 내용. 근데 여러분이 나대지를 양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시행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산다. 그러면 비사토를 피하려면 사용승낙을 써서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오리지널로 갖고 가도 되고, 매도자가 공사를 하려고 설계 다 떠놓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못하는 상태에서 팔아. 그러면 매수자가 그걸 가지고 착공을 하고 설계 변경해도 되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사업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개별 토지까지 또 들어가려면 1시간이 더 필요해요. 근데 개별 토지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도 다 읽히입니다. 지금 오늘 교재 없이 지금 이 강의한 내용만 잘 머릿속에 담아서 이게 지금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니까 반복해서 3번만 들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3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비사업용 거래할 때 저한테 와. 그냥 제가 판정해 줄게. 내 머리 탓하지 말고. 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도 실제 가서 또 해보면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 많죠. 그리고 막 섞여버리면 그게 그것 갖고 이렇게 막 앞뒤가 안 맞아. 나는 내가 비사업 토지를 제가 책을 써놓고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책을 그 250페이지를 딱 썼는데 와,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 책을 이렇게 썼다고?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절이었고, 제가 그 책 비사업 토지 하나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단방의 1위에 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어쩜 그렇게 잘 써놨는지 모르겠어. 고칠 게 없어. 박수 한번 칠까요?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다 싶으면 실무서 2200페이지짜리 사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2200페이지를 줄여서 비사업 토지만 따로 책을 만들까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3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